이준영은 햇살이 쏟아지는 사열대에 꿋꿋이 서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임관한 지 3년 만에 그는 이미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는 부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장교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그의 푸른 제복은 그의 다부진 체격과 훤칠한 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오늘의 부대 표창 수여식은 그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였고, 그의 눈빛에는 단정함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고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이진우 씨 때문이었다. 이진우 씨는 시골의 낡은 골목에서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세상사에 무심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준영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세련된 동료 장교들이나 상급자들 앞에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을 늘 망설였다. 특히 오늘처럼 부대 전체가 주목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의 직속 상관이자 그가 가장 존경하는 박대위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 수여식 연병장 한쪽에는 가족들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 그의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진우 씨는 낡고 빛바랜 점퍼 차림에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다른 가족들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준영은 아버지를 힐끗 보고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 제발 조용히 있다 가셨으면. 그는 자신의 이런 마음이 못났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수여식이 시작되고 부대장의 훈시가 이어졌다. 모든 장병들과 가족들은 부대장의 연설에 귀 기울였다. 그때 연병장 한쪽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군 고위 간부 몇몇과 함께 위풍당당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별이 주렁주렁 박혀 있었고 그의 존재감은 연병장을 압도했다. 저분은 사단장님 아니신가?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수많은 군 관계자와 가족들이 일제히 사단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위험이 느껴졌다. 사단장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근엄함과 함께 날카로운 지성이 엿보였다. 모두가 그의 등장에 숨을 죽였다. 준영 역시 그 위험에 압도되어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이런 중요한 분이 왜 이곳에 직접 나타났을까? 단순히 표창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함일까? 사단장은 단상에 도착하기 전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 한 구석을 향했다. 모두가 그 시선을 따라갔다. 사단장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바로 준영의 아버지 이진우 씨가 앉아 있었다. 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아버지가 혹시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사단장의 동선을 방해한 걸까?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일제히 진우 씨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함께 호기심이 가득했다. 저 허름한 아저씨가 감히 사단장님의 시선을 사로잡다니 하는 표정들이었다. 준영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모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사단장이 이진우 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엄함이나 냉철함이 없었다. 대신 깊은 존경심과 함께 미세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사단장은 진우 씨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이진우 씨에게 경례를 올렸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단장 김용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건함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얼어붙었다. 이준영 역시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사단장이 자신의 시계 수리공 아버지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경례를 올리다니. 그것도 저렇게 깎듯이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주변의 장병들과 가족들, 그리고 다른 군 관계자들도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의 눈에는 경악과 의아함이 교차했다. 특히 박대위는 놀란 눈으로 준영과 진우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진우 씨는 사단장의 경례를 받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그 안에 숨겨진 힘이 느껴졌다. 그는 사단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오랜만이네. 김 사단장, 자네도 많이 늙었군. 여전히 바쁜가 보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사단장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편안함이 묻어 있었다. 사단장은 이진우 씨의 말에 더욱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 아닙니다. 선배님에 비하면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선배님께서 떠나신 후 이 나라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배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준영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선배님, 김 사단장 떠나신 후 자신의 아버지가 사단장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아버지는 대체 어떤 분이셨던 걸까? 자신이 알고 있던 촌스럽고 평범한 시계 수리공의 모습은 전부 연기였던가? 표창 수여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준영은 더 이상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향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연병장 한구석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준영은 이제 그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여식이 끝나자 준영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저분이 사단장님이시죠?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경례를... 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진우 씨는 준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였다. 별거 아니야. 아들아, 그냥 옛날에 아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눈빛이 서려 있었다. 자, 이제 밥이나 먹자. 네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싸왔다. 준영은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옛날에 아는 사람이라니. 사단장이 아무에게나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경례를 올릴 리가 없었다. 아버지의 과거에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식사를 하는 내내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아버지의 눈빛은 늘 따뜻했지만 가끔씩 그 안에 스쳐 지나가는 날카로운 기세는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마치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는 듯한. 아버지가 떠난 후 준영은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의 삶은 이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단순한 훈련의 연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얽힌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이준영의 군 생활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버지가 사단장에게 선배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경례를 받는 충격적인 장면은 준영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훈련에 매진했지만 그의 내면은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려는 강한 열망으로 들끓었다. 부대 복귀 후 준영은 일상적인 업무와 훈련을 소화하며 기회를 엿봤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시계 수리공 아버지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을 마주한 듯한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는 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을까? 그를 이토록 깍듯이 대하는 사단장과 아버지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부대 도서관에서 군사 역사 관련 서적을 뒤적이던 준영은 우연히 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 속에는 낡은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사단장 김용준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특수작전팀 동료들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준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단순한 시계 수리공이 아니라 특수작전팀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사진첩을 들고 자신의 생활관으로 돌아온 준영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흥분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숨겨진 삶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특수작전팀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들이었다. 아버지는 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시계 수리공이 되었을까? 다음 날 준영은 용기를 내어 박대위를 찾아갔다. 박대위는 준영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장교이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준영은 박대위라면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영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박대위는 준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 이중희 표정이 좋지 않군. 준영은 자신이 발견한 사진첩을 박대위에게 내밀었다. 대위님, 혹시 제 아버지 이진우 씨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진은 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사단장님과 함께 찍은. 박대위는 사진첩을 받아들고 사진 속에 젊은 진우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회한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중휘, 자네 아버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셨다. 박대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자네 아버님은 이 나라의 영웅이셨다. 한때 전설로 불리던 특수요원이셨지. 그분은 김 사단장님과 함께 수많은 대테러 작전과 비밀 임무를 수행하며 조국을 위기에서 구해내신 분이다. 준영은 박대위의 말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웅 전설적인 특수요원. 자신이 늘 부끄러워했던 아버지가 그렇게나 위대한 인물이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럼 왜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한 시계 수리공으로 사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준영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박대위는 준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중휘, 자네 아버님은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신 것이다. 그분은 과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희석, 정유아이석 이라는 인물과 엮이게 되셨다.
정희석은 한때 자네 아버님과 같은 팀의 동료였지만 자신의 야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 조직을 배신하고 국가 기밀을 외부에 팔아넘긴 위험한 인물이다. 자네 아버님은 정희석의 음모를 막으려다가 큰 부상을 입으시고 정계를 떠나 은퇴하셨다. 그리고 자네와 자네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과거를 철저히 숨기신 것이다. 준영은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자 죄책감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다. 자신이 아버지의 위대함을 모르고 그를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정희석, 그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조국을 배신한 그자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준영의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다. 박대위는 한숨을 쉬었다. 정희석은 현재 국내외를 아우르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지만 뒤로는 불법적인 무기 밀매와 마약 거래를 일삼고 있다. 그는 여전히 군 내부와 정재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네 아버님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자네 아버님을 완전히 제거하고 과거 자네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국가 기밀 정보를 손에 넣으려는 것이다. 준영은 정희석의 존재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위험한 인물과 싸워왔다니. 그는 자신의 가족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정희석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대위님, 제가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정희석을 잡고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십시오. 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대위는 준영의 결연한 의지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이중희,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네는 자네 아버님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마. 하지만 명심하게. 정희석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자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 그날 밤 준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와 자신이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이자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준영은 아버지 이진우 씨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충격과 함께 정희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깊은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제 단순한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넘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조국을 배신한 자를 심판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의 군 생활은 더 이상 훈련과 일상의 반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고독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부대 복귀 후 준영은 박대위의 도움을 받아 정희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정희석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국제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뒤에는 불법적인 무기, 밀매, 마약 거래, 그리고 정치권 로비 등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특히 군 내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의 영향력은 군 수뇌부까지 미치고 있었다. 준영은 정희석의 그림자가 아버지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군 조직에까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중희, 정희석은 우리 군 내부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다. 그의 뒤에는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죄도 마다하지 않아.
박대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자네 아버님은 그 조직의 핵심을 파헤치려다가 함정에 빠지셨지. 자네도 조심해야 한다. 정희석은 자네 아버님처럼 강인한 자네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준영은 박대위의 경고를 명심했다. 그는 정희석의 그림자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하고 그가 다시는 아버지처럼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했다. 준영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정희석과 관련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려 애썼다. 그의 눈과 귀는 늘 열려 있었고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력은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준영은 부대 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무기 수입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예산 규모가 엄청났고 특정 업체를 통해 무기를 수입하는 방식이 석연치 않았다. 준영은 직감적으로 정희석이 이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담당자는 김영호라는 대령이었다. 김 대령은 정희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과거부터 정희석과 관련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준영은 김 대령의 사무실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과와 습관을 관찰했다. 김 대령은 늘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무언가를 처리하곤 했다. 그의 사무실은 늘 잠겨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준영은 김 대령의 사무실에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준영은 박대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박대위는 준영의 직감에 동의했다. 김 대령은 정희석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를 통해 정희석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 대령은 매우 교활하고 경계심이 강한 인물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준영은 김 대령의 사무실에 침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김 대령의 개인 비서를 통해 그의 습관과 약점을 파고들었다. 김 대령의 비서는 초이은정이라는 젊은 여군 장교였다. 그녀는 김 대령에게 충성했지만 준영은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김 대령의 비리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준영은 판단했다. 준영은 최은정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그녀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준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정의로움에 대한 갈망을 보았다. 그녀는 김 대령의 비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날 최은정 비서는 준영에게 몰래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김 대령의 사무실 비밀번호와 함께 오늘 밤 10시 김 대령은 중요한 회의 때문에 사무실을 비울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준영은 최은정 비서의 용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결국 정의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날 밤 10시 준영은 김 대령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주변의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준영은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 안에는 대규모 무기 수입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밀 서류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그 안에서 정희석의 이름과 그의 비리 증거들을 발견했다. 정희석은 대규모 무기 수입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비싼 값에 수입하여 국방 예산을 횡령하고 있었고 그 돈을 자신의 범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준영은 정희석의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USB에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단서까지 발견했다.
아버지의 작전 보고서와 정희석이 보냈던 암호화된 메시지들이었다. 메시지에는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고 살해하려는 정희석의 지시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준영은 정희석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었다니.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정희석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정희석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려 했다. 준영은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몸을 숨겼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김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대령은 잠시 사무실 안을 둘러보더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나갔다. 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준영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박대위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박대위는 준영의 용기와 능력에 감탄했다. 이중휘, 자네는 정말 자네 아버님을 닮았군.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다니. 이제 정희석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박대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하지만 준영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대위님, 정희석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박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상부에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정희석을 체포할 작전을 준비하겠다. 자네는 당분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며 정희석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그날 밤 준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든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정희석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정희석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었다. 정희석의 그림자는 이준영의 부대 안까지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다. 준영은 김대령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 속 증거들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암흑 세력과 맞서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박대위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고 박대위는 즉시 상부에 정희석의 비리를 보고했다. 그러나 정희석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의 영향력은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재계에까지 미치고 있었고 그의 비호를 받는 세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며칠 후 준영은 부대 내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평소 자신에게 우호적이던 몇몇 장교들이 그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준영은 직감적으로 정희석이 자신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방역에 나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USB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모든 대화와 행동에 신중을 기했다. 어느 날 부대 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발표되었다. 훈련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강도 높은 훈련이었고 준영의 부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준영은 이 훈련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훈련의 내용과 동선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지역은 과거 아버지 이진우 씨가 정희석에게 함정에 빠졌던 곳과 유사한 지형이었다. 준영은 이것이 정희석이 자신을 노리고 꾸민 함정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준영은 박대위에게 자신의 의심을 전했다. 박대위 역시 훈련의 내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상부의 지시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 이중희, 자네의 직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최대한 조심하게.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훈련 당일 새벽부터 모든 장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영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훈련 지역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정희석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예측하려 애썼다. 훈련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훈련 상황이 갑자기 실제 전투처럼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군 역할의 병사들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나왔고 훈련용 총탄 대신 실제 총탄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영은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님을 직감했다. 정희석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훈련을 위장한 암살 작전을 꾸민 것이었다. 전투 상황으로 전환 실제 총탄이 사용되고 있다. 모두 몸을 숨겨라. 준영은 소리치며 부대원들에게 경고했다. 부대원들은 당황했지만 준영의 침착한 지휘에 따라 재빨리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준영은 자신의 권총을 빼들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뛰어난 전투 감각으로 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전장 속에서 홀로 분투했다. 적군 역할의 병사들은 준영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들은 마치 준영을 죽이기 위해 훈련된 암살자들 같았다. 준영은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방역했다. 그는 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약점을 노렸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복수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 그때 준영은 훈련 지역 한쪽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인물을 발견했다. 바로 정희석이었다. 그는 권력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팔짱을 낀 채 준영의 처절한 싸움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대령을 비롯한 몇몇 측근들이 서 있었다. 어떠냐? 이준영 네 아비처럼 발버둥 쳐보았자 결국 내게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네 아비도 결국 나의 손에 죽었지. 너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정희석은 무정의를 통해 준영을 조롱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혹했다. 준영은 정희석의 조롱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정희석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총구는 정희석을 향해 불을 뿜었다. 하지만 정희석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보호했고 총알은 빗나갔다. 준영은 정희석에게 도달하기 위해 주변의 적들을 쓰러뜨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싸웠다. 맨손 격투, 사격, 전술. 그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자비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다. 훈련 지역은 순식간에 피 튀기는 전장으로 변했다. 박대위는 준영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상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준영을 돕기 위해 직접 훈련 지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정희석의 방해로 인해 그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정희석은 준영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준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최종 지시를 내렸다. 이준영을 죽여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제거해. 그의 시체는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할 것이다. 준영은 정희석의 살벌한 명령을 듣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정희석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정희석의 멱살을 잡고 그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석의 경호원들이 준영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준영은 수많은 총구에 둘러싸였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쓰러졌다. 정희석은 준영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끝이다. 이준영, 내 아비처럼 너도 나의 손에 죽을 것이다. 내 아비의 명예는 영원히 땅에 묻힐 것이다. 정희석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준영은 눈을 감았다. 그는 죽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싸웠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동시에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정희석의 경호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바로 준영의 아버지 이진우 씨가 서 있었다. 진우 씨는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정희석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 어떤 특수부대원보다 능숙했다. 그는 정희석의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정희석 내놈이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대. 진우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정희석은 진우 씨의 등장에 경악했다. 이진우 내놈이 살아있었다니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다. 진우 씨는 정희석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정희석은 발버둥 쳤지만 진우 씨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진우 씨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내 아비의 복수를 하고 내 아들을 지킬 것이다. 그때 사단장 김용준이 이끄는 정규군 병력들이 훈련 지역으로 진입했다. 사단장은 진우 씨에게 다가가 경례를 올렸다. 선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희석을 체포하겠습니다. 이진우 씨는 정희석을 경찰에게 넘겼다. 정희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촌스러운 시계 수리공이라고 무시했던 이진우 씨에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진우 씨는 쓰러져 있는 아들 준영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준영아, 괜찮니? 아버지다.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준영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안도감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부끄러워하던 시계 수리공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위대한 영웅이었다. 그의 인생은 그날 완전히 바뀌었다. 이준영은 아버지 이진우 씨의 품에 안겨 안도감과 함께 복받치는 감동을 느꼈다. 눈앞에서 펼쳐진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비범한 모습은 그가 평생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부끄러움을 산산이 부셔버렸다. 아버지는 촌스러운 시계 수리공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숨겨진 영웅이었다. 준영의 인생은 그날 완전히 뒤바뀌었다. 훈련 지역에 도착한 사단장 김용준은 이진우 씨와 준영 그리고 정희석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김 사단장은 이진우 씨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정희석을 비롯한 잔당들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희석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이진우 씨에 대한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이진우 씨는 아들 준영의 상처를 직접 살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의사보다도 다정하고 능숙했다. 준영아, 많이 다쳤구나.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아버지가 지켜줄게. 준영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아들아. 네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너만큼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단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사건 후 이진우 씨는 김 사단장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 요원이었으며 정희석과 함께 비밀 작전을 수행하다가 그의 배신으로 아내를 잃고 자신마저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사단장은 진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슬픔과 함께 경외심을 표했다. 그는 이진우 씨의 희생과 헌신의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선배님, 저희가 선배님과 형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석은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모든 공로를 세상에 밝히고 형수님의 명예도 회복시키겠습니다. 김 사단장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하지만 이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김 사단장. 나의 공로는 중요하지 않아. 아내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아들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희석은 내가 직접 심판할 것이다. 그에게는 법정보다 더 혹독한 대가가 필요해.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정희석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할 계획이었다. 이후 정희석은 군사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그의 모든 비리와 불법 행위, 그리고 이준영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까지 명백하게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정희석의 잔당들은 그를 구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나 김 사단장과 이진우 씨의 치밀한 방해 작전으로 인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정희석은 결국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준영은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과 그가 짊어져온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하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뛰어난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했다. 그는 부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교로 인정받았고 그의 명성은 점차 높아져 갔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한편 이진우 씨는 정희석의 몰락 이후에도 자신의 평범한 시계 수리공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과 명예를 원치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 준영의 행복과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시계방에 앉아 시계를 수리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준영은 휴가 때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시계 수리점에서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다. 준영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진솔했다. 준영은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려 애썼고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이진우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준영아, 너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다. 너는 너의 방식대로 조국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늘 내 편이다. 준영은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조국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여겼다. 이진우 씨와 이준영의 관계는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영웅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서로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준영은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고, 이진우 씨는 아들의 성장을 통해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정희석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이준영과 이진우 씨의 삶에 드리워져 있었다. 정희석의 몰락은 그와 연루된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 조직은 정희석을 구출하고 이진우 씨를 제거하여 과거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다. 그들은 이진우 씨의 아내, 즉 준영의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밝히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진우 씨가 과거에 숨겨놓았던 국가기밀 정보, 즉 선파이어 작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이진우 씨는 아들 준영과 함께 평화로운 시계 수리공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준영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며 아들이 진정한 군인이자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정희석의 배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이진우 씨는 시계 수리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던 중 골목 어귀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을 발견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의 오랜 경험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진우 씨는 평소처럼 느릿한 걸음으로 걸었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골목 안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튀어나왔다. 차 문이 열리며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뛰쳐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와 총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들이었다. 이진우 내놈이 감히 정희석 회장님을 감옥에 보냈겠다. 오늘 너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남자들은 소리치며 이진우 씨에게 달려들었다. 이진우 씨는 자신의 몸을 날려 첫 번째 남자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스위치를 눌렀다. 스위치를 누르자 그의 지팡이 끝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다. 이진우 씨가 과거 특수요원 시절부터 사용하던 특수 제작된 전투용 지팡이였다. 골목가는 순식간에 난투극의 장으로 변했다. 이진우 씨는 지팡이를 휘둘러 용병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 어떤 무술 고수보다 능숙했다. 그는 용병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고 그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기술은 완벽했다. 그는 힘으로 제압하기보다 상대방의 관절과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싸웠다. 하지만 용병들의 숫자는 많았고 그들은 총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진우 씨는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고 그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그는 아들 준영에게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때 준영이 아버지의 시계 수리점으로 향하던 중 골목 안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준영은 망설임 없이 골목 안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와 쓰러져 있는 용병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주변에는 아직도 몇 명의 용병들이 남아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아버지 준영은 소리치며 용병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빼들고 용병들을 향해 불을 뿜었다. 그의 사격은 정확했고 용병들은 쓰러졌다. 이진우 씨는 아들의 등장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준영아, 괜찮니? 이곳은 위험하다. 도망쳐라. 아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준영은 아버지의 곁에 서서 용병들과 맞섰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전투 기술과 자신의 군사 훈련을 활용하여 용병들을 제압해 나갔다. 준영의 움직임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의 정신력은 그 어떤 베테랑 요원보다 강했다. 용병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총을 들고 준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감히 건방진 놈 내놈 아비처럼 죽여주마. 이진우 씨는 아들의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날려 준영을 밀쳐냈다. 총알이 이진우 씨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솟구쳤지만 이진우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우두머리 남자의 팔을 잡고 총을 빼앗아냈다. 그리고는 남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용병이 총을 들고 이진우 씨의 뒤에서 나타났다. 이진우 내놈은 여기서 끝이다. 이진우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총알은 이미 발사된 후였다. 탕! 총알은 이진우 씨의 옆구리를 정확히 관통했다. 이진우 씨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준영은 절규하며 쓰러지는 아버지를 붙잡았다. 용병들은 이진우 씨가 쓰러지자 환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용병들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 이진우 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진우 씨의 주머니를 뒤져 작은 USB를 꺼냈다. 선파이어 작전. 드디어 우리가 이걸 손에 넣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준영은 그 USB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그것이 아버지가 숨겨왔던 국가기밀 정보, 즉 선파이어 작전에 대한 자료일 것이라고. 그는 용병들에게서 USB를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옆에 서서 남은 용병들과 맞섰다. 그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군 특수부대원들이 골목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사단장 김용준이 서 있었다. 김 사단장은 이진우 씨의 위험을 감지하고 직접 특수부대를 이끌고 온 것이었다. 선배님, 김 사단장은 소리치며 용병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특수부대원들은 순식간에 용병들을 제압했다. 용병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다. 용병들의 우두머리는 USB를 든 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김 사단장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 사단장은 우두머리 남자의 손에서 USB를 빼앗아냈다. 내 놈들이 감히 이 나라의 기밀을 손에 넣으려 해. 어림없는 소리. 이진우 씨는 쓰러져 있는 차에 김 사단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김 사단장, 역시 자네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준영은 아버지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안 돼요. 눈 뜨세요. 아버지. 준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이진우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준영아,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너는
진정한 군인이자 아들의 길을 걷거라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준영은 아버지의 죽음에 절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정희석의 배우 세력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단장은 준영의 어깨를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중희, 슬퍼할 시간은 없다. 선배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희석의 배우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 자네 아버님이 남기신 이 USB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것이다. 준영은 아버지의 손에 든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함께 결의에 찬 눈빛으로 빛났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진우 씨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이준영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정희석의 배후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불어넣었다. 이준영은 아버지의 손에서 넘겨받은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선파이어 작전의 모든 진실과 정희석의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서 준영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슬픔에 잠겼다. 박대위와 김 사단장이 그를 위로했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그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었다. 준영은 슬픔 속에서도 분노를 사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김 사단장은 이진우 씨가 남긴 USB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 안에는 정희석의 국제무기 밀매 조직, 마약 거래 네트워크, 그리고 정치권과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커넥션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선파이어 작전의 진짜 목적은 적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비밀 작전이었으며 이진우 씨와 준영의 어머니는 그 작전의 핵심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희석은 이 작전을 통해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진우 씨의 아내를 살해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중희, 자네 아버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다. 그리고 자네 어머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진정한 영웅이셨다. 김 사단장은 준영에게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석과 그의 배후 세력은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힐 것이다. 자네 아버님과 어머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준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자 그들을 향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잃은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다. 정희석의 배후 세력은 자신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선파이어 작전의 일부를 왜곡하여 폭로하고 현 정권을 비난하며 혼란을 야기하려 했다. 또한 이진우 씨의 죽음이 마치 선파이어 작전의 실패로 인한 것이며 이진우 씨가 배신자였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이진우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이준영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김 사단장과 박대위의 도움을 받아 정희석의 모든 음모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김 사단장은 언론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희석 배후 세력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선파이어 작전의 진짜 진실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준비를 했다. 준영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기로 결심했다. 정희석 배후 세력이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선파이어 작전의 왜곡된 진실을 폭로하려 한 그날,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언론사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정희석 배후 세력의 수장이 단상에 올라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때 기자회견장 메인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준영이 아버지의 USB에서 발견한 선파이어 작전의 실제 영상과 정희석의 배신, 그리고 이진우 씨와 준영 어머니의 헌신적인 활약이 담긴 진실 영상이었다. 영상은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정희석의 조직이 어떻게 국가 기밀을 빼돌리고 이진우 씨 부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경악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정희석 배후 세력의 수장은 충격에 휩싸여 단상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 사단장의 지시로 인해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고 정희석 배후 세력의 모든 관련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준영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승리감이 교차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후 정희석과 그의 국제범죄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들은 중단되었다. 선파이어 작전의 모든 진실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었고 이진우 씨와 준영의 어머니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그들의 명예는 드높여졌고 그들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이준영은 군 복무를 마친 후 장교의 길을 계속 걸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이자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영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바쳐 국가 안보에 기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군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 자체가 준영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자 힘이었다. 이준영은 가끔씩 아버지의 낡은 시계 수리점을 찾아갔다. 그곳은 이제 추억이 깃든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시계방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만지며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임을 깨달았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변화는 그를 더욱 강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었다.